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시간을 뜨겁게 달구며 정치, 시사, 현안의 본질을 낱낱이 풀어보는 생방송 끝판토론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입니다. 생방송 끝판토론은 시청자 한 분 한 분과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에도 귀하게 활용하고 또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어제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부결 처리될 것이다라는 그런 다수의 전망이 있었지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가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또 야당이 충격에 빠진 것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한동훈 장관조차 예상을 못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검찰은 당초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쭉 끌고 가겠다고 계획했지만 어제의 국회 가결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판토론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분석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측, 그리고 민주당 혼란이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를 제대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환점이 돼버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집권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에겐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이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부승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치평론가 김종욱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부결 상황 저희가 쭉 지켜봤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 번씩 들어볼까요? 참, 저도 정치를 한 30년 넘게 들여다본 사람이고, 제가 국회 들어간 게 노태우 정부 때니까, 그 어둡던 압제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이 장구한 역사를 우리 어떤 생활처럼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펼쳐지는 장면은 너무 참혹하고, 너무 야만적이라서,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어떤 막장까지 왔느냐, 이런 어떤 개탄을 금하는, 지금은 어떤 그 야당의 위기를 넘어 국민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참담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이런 어떤 그 의회 정치의 파괴는 단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향배가 거의 기로에 놓여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설령 팽팽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론을 양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정치냐 하는 데서는 좀 마음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겠느냐, 더 심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한민국도 이름을 올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정치가 문명적 방식이 아니라 야만적 방식을 자기 무기화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처절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 점에서 저는 정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착잡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두 분도 보셨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당 내부의 권력 투쟁, 공정권 투쟁을 위해서 당대표를 제물로 바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만한 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 이 논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0여 명, 30에서 40여 명들의 반란표가 나온 이유 중에 지금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 다 소위 공천투쟁 또는 권력투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별건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활용해서 당대표를 어떤 제물로 바치는 양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볼 때 민주주의라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거의 자신들의 공정권을 위한 그냥 투쟁이었다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부승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폭력의 어찌됐든 근원은 법에 있다. 근데 이 법 자체가 어떻게 악용되느냐 그 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민주주의라는 개념적 논의를 봤을 때 결국은 과정의 중요성에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과정 속이 그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국가 폭력의 어떤 근원인 법이 이렇게 악용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 그리고 내년에 있을 공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단면을 봤다라는 점에서 의회 정치가 결국은 죽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많은 당원 분들과 지지자 분들 그리고 또 여러 시민들도 여러 가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사퇴를 했고요. 그 덧붙여서 이제 원내대표부가 사퇴를 했으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의견이 좀 팽배하게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종국 박사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기 이전에 제가 볼 때 그 김종민 의원이 오늘인가요? 오늘 그 라디오 나와서 어떤 작전이 펼쳐졌는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설명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못 들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분 예를 들면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박강원 원내대표 혼자 책임지고 혼자 욕먹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강원 원내대표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박강원 원내대표도 연루가 됐다라고 지금 본인이 얘기한 내용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라 그러냐? 전날 그 전전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얘기는 전날 얘기만 나온 거예요. 통합형으로 할 테니까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전날 뭐가 있었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전전날부터 이제 전전날에 제가 볼 때는 반란 펴들인 30-40명의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요구를 했겠죠. 근데 요구 내용을 김종민 의원 말에 의하면 통합형 비대위 수립이에요. 통합형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가 지금 공식 지도부 말고라고 표현했으니까 지도부 총사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고 또 다른 실질적인 중진 의원들 협의체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 사태의 중간 비대위 단위로서 중진 의원들 협의체가 비상한 중간 고리가 되고 나중에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비대위로 아마도 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일각이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적으로 이 제안들을 전전을 했던 것 같고 이 제안에 대해서 전날 이재명 당대표가 이건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하지만 당신들이 얘기하는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끌고 나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쪽 30-40명의 반란표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근데 왜 이런 걸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가결을 했던 사람들의 핵심적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우리 총선 못 이긴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체포 동의안 표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총선을 못 이기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활용했다는 걸 김종민 의원 스스로가 인터뷰 속에서 다 밝힌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 교체 하자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꼭 그다음에 또 뭐라 꼭 교체가 아니어도 지금 이 방식으로는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더 재밌는 건 기획을 또 인정해요. 기획했다는 것. 기획했다. 저는 만약에 기획이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걱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같이 행동도 하고 했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전을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더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당대표를 하고 이 지도부가 유지는 되더라도 당이 변했구나 이런 비전과 이런 대안을 보여줬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30명 중에 거의 3분의 2는 돌아섰을 거라고 봅니다. 거래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10명의 탈레반들은 절대 설득이 안 될 건데 여기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오케이 해줬으면 3분의 2, 그러니까 20명에서 25명 정도는 돌아섰을 거야. 네. 그러니까 협상의 성과물을 안고 부결을 했을 거야. 이 얘기를요, 오늘 김태현의 뭐 라디오 거긴가에서요. SBS? 예. 예.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고요. 기획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적어도 거래와 협상을 한 거예요. 거래는 뭐냐? 현 지도부 총사퇴, 그다음에 비대위를 설치하고 하자라고 거래를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국회의원들이 한 짓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떠오르는 네. 의문은 뭐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전날 페이스북 메시지 말입니다. 네. 그 메시지가 그 전날 이런 어떤 거래로 들어온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석이 되냐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게 되면 가결이 아니라 부결로 돌아서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방식이 나중에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 안을 받아서 소위 부결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당대표로서의 자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안을 던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겠죠. 네. 아니 이렇게 못 봤는데. 네. 그게 페북 글이라면은 자 이걸 보세요. 애시당초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시작했느냐. 네. 그 사실은 세 가지 요구사항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봐도 조금 무전이 복잡하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단식의 본질은 그 세 가지 요구사항보다는 국민 항쟁이라는 단어에 저는 본질이 맞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이제는 항전하고 정면 대결로 해서 이거를 돌파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고 23일이 지났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항전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부 대표 앞으로 나가서 국민 항쟁 본부를 천막이라도 쳐서 차리고 이제 국민과 대화에 나서면서 항전의 전략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단식하는 대표 뒤에 가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동조 단식을 한다든가 건강 걱정한다든가 또 와서 사진 찍는다든가.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대표의 어떤 안위를 걱정해서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네. 나가서 싸우라고 단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3일 동안 우리가 무슨 모습을 봤냐고. 처음에 뭐 할 것처럼 그러더니만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표의 단식이 오히려 악용되거나 먹혀들지 않고 왜곡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은 어떤 항쟁의 시간이고 투쟁의 시간이다. 우리가 지금 선거가 거의 뭐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동단결하고 그 속에서 통합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 이러면 됐지. 네. 뭘 구체적으로 리더십 공백을 전제로 하면 앞에 지금 장수가 단기 필마로 나가가지고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뒤에서는 리더십 교체를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아우가 맞겠냐? 나는 사실 이게 당인가 싶어요. 내가 이런 점에서는 이게 당인가 싶어요. 아니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지 말이요. 네. 이게 참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참 뭐라 설명이 그동안은 예측이었잖아요. 근데 예측이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개인 SNS에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그런 결의의 찬 글을 올렸죠.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전에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도 한 상황에서 이런 거래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 그리고 아까 뭐 김종대 의원이나 우리 김종국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단기 필마로 전장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르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항쟁을 하겠다. 이 폭정에 맞서서 이제 국민 항쟁을 선언한다 해갖고 이제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제 표결 전에 지도부가 찾아와서 이제 지도권을 내려놔라. 네. 이런 요구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어떤 당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어떤 분들은 욕을 해요.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런 식으로 SNS에 글을 써서 결국은 부결할 의원들도 가결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원인을 제공한 거는 어찌됐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원인을 제공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 항쟁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쪽에 국민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이 사퇴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네. 그거를 가지고 거래한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는 정말 정치적 도의가 없는 그런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뭐 저희가 뭐 100% 이게 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뭐 확인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인터뷰와 이런 정황상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일단 어제의 상황들 한번 화면으로 한번 지켜보실까요? 네, 김진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제 이제 의장이 이제 가결에 대한 선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권이 6표, 무효 4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속 어떤 한 표 갖고 뭐 오랫동안 시간을 좀 끌었던 장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뭐 한두 표 차이 정도의 이탈이 없었다면 뭐 부결이 됐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정의당이 6명이 전부 다 가결을 했거나 기권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김종대 의원 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들을 일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정의당 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표결에는 3대 악재가 있었어요. 네. 우선은 6월에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권 득표 포기하겠다는 네. 말을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번복 논란, 방탄 논란이 이제 더 커진 측면인데 나는 이거 명백히 실수라고 봅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보면은 사실은 단식하는 와중에서 한동훈 기획관이 있었다. 한동훈 기획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법무부가 네. 적절하게 어떤 그 취약 지점을 골라서 정밀 폭격을 해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에 필연적으로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계산해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짜여지는 판이 전부 한동훈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법을 무기로 해서 야당을 이렇게 쪼개고 흔들어대는 데는 지금처럼 이 큰 시나리오가 없었다고 보고 네.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다가 그 시기의 선택에 이제 두 번째 악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의당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저도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도 민주당하고 정의당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은 이미 지난 6월에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정의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의 입장에 서 있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 연설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악재란 악재가 지금 이번 표결에 다 겹친 거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보면은 그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면 이 개혁 진보 세력의 전체적인 맏형격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 왔었는데, 최근으로 오면은 그것이 단절되고 네. 어떤 정파적 리더십으로 이게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 개혁, 진보, 진영 이런 부분의 어떤 리더십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많은 연합론자들의 그 호응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독자 노선보다는 연합 정치가 20년 이상 지배를 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자리를 잡아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정파 정치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대략 그 시점을 따져보면은 이제 위성정당 창당 때가 이제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간격이 계속 넓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정의당은 핑계를 대기에 또 좋은 명분이었어요. 선거도 이제 정의당 때문에 졌고, 또 대선에서 이제 정의당 탓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법안에서의 비협조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방이 양당 간에 지금 4년째입니다. 4년째. 그러니까 이제는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은 정의당 내에선 설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거기서도 배척되거나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것도 한국의 정치 지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금 변화입니다. 사실 6석이라 그럽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야 양극화된데 조그만 어떤 빈틈이자 중간지대고 완충지대여야 되는데,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딜레마죠. 국민의힘한테 욕먹거나 민주당한테 욕먹거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의당이 과연 검찰의 문제를 어떻게 성찰했느냐. 정치적인 건 그렇다 치고, 이 검찰공화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노회찬 대표가 계실 때는 법사위에 가 있었다. 네. 그래서 항상 법사위에서 검찰의 어떤 그 월권이라든가 직권 남용을 굉장히 앞서서 비판했던 분이 노회찬 대표예요. 그리고 이제 재소자 인권이라든가, 네. 또 어떤 그 소수 약자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는 정의당이 가장 앞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법사위에 의원도 없고, 아예 의원을 배정한 적도 없고, 이 검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2, 3년간의 큰 공백이 형성돼서 거의 이제 눈이 감겨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금의 검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뭐냐를 묻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6표는 원래 예상됐던 표고,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본질은 민주당의 반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건 상수로 봐야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오히려 이런 개혁에 더 앞장서고, 오히려 이런 검찰이 이런 정의롭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비판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정의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서, 예를 들면 무슨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라던가 할 때 굉장히 사이가 좋은 모습도 많이 봤어요. 한동훈 장관에게라던가 한덕수 총리라던가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실망했던 지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은 어차피 다른 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뭐 이 부분에 저희가 뭐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이탈표, 30표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30표보다 더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부결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30보다 더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뭐 국민의힘에서도 한 10표 정도가 뭐 이탈을 했다고 보면 40에서 50가량이 민주당에서 이탈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탈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최소 29명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이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뭐 리스트가 돌긴 돌아요. 근데 뭐 이게 뭐 확실하진 않죠. 100% 리스트가 돌고 있지만 확실하진 않고, 그 본인들도 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래서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분당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대 네. 하도 나오는 말이 험악해가지고 이게 저 봉합이 될까요? 아 근데 아까 나왔던 예. 무슨 국민의힘에 10표의 반납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달 표하고 거의 유사해요. 숫자가. 그럼 뭐 그때도 예를 들면 10명의 국민의힘에 반납표가 있었냐라는 거 또 이상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0표요? 아니면 한 80표 될 거예요?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단히 예를 들면 내부에 북적북적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들은 좀 이제 선전전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번 2월 표결 때 기권 9표, 무효 11표, 가결이 한 11명에서 18명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찬성 29표, 기권 6표, 무효 4표인데 가 당시에 기권과 무효 중에 상당 부분이 찬성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대부분 문제는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들은 오랫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임 소장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일부 친문, 일부 386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옛날부터 싫어했었고 인정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천을 받는 것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주로 이제 소위 이 신낙계 의원들 중에서 소위 친명 후보들이죠 지금 공격하는 이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결합됐고 드러난 분들, 드러난 자들, 네. 뭐 이상민 의원, 뭐 김종민 의원,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뭐 다 대여섯 분, 이원욱 이런 분들 대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두 가지다.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오랫동안의 구조적인 자기 확신을 가진 분들과 공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이미 작년 2월달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었고, 소위 이제 요번에 이 사태를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총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권이나 무효를 택했던 분들이 마지막 결단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소위 우리에게는 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명확해졌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도는 리스트 보니까 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강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정청래 뭐 최고위원이 무슨 뭐 또 명단을 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많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전 그렇다면 이제는 싸울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갈라서던 아니면 자기들이 따로 나가서 뭘 만들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 상태로 민주당이 갔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26일 날 아마 있을 거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2시에요? 네, 26일. 네,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26일 날 10시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영장 심사가 있죠. 그다음에 2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소위 이재명 당대표 편에 있는 분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에서 이 정도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당적 규율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이 좀 어떤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계속 내의 어떤 내전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전은 적정 분열이죠. 빨리 정리해야죠. 누군가 가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한동훈 용산의 노림수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분열을 한다 그랬는데 이 분열도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게 있지만 항상 분열은 적대적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문재인, 박지원 그 분열이라든가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분당 사태라든가 그리고 치른 총선들은 대부분 사실은 이후에 반드시 그 비용을 치렀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선 대승했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이후에 대선에서 굉장히 또 큰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 총선도 여론조사에서 다 이기는 선거라 그랬는데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원래
용산의 음모론자, 기획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뭐 지금 분열적인 조짐이 많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걸 알면서도 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은 분열이 돼도 또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문제도 있어요. 시기도.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이제까지 이런 분열적인 것이 이루어진 데는 사실은 뭐 공천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이 제일 정착된 당 아닙니까?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유례 없이 그거를 정치적으로 많이 확산시키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나마 정치 문화에 큰 발전을 가져온 거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공천 싸움이라는 걸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 저 부승찬 박사야 뭐 권리당원 입당시키느라고 개고생을 제주도에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건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분을 뭐 나누고 뭐 전략 공천을 꽂고 그러면서 뭐 이걸 얻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제일 많은 데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지. 사실 이런 면에서 저기 앞으로 저기 분당이 되고 뭘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공멸입니다. 이게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새로운 리더십 만들까? 네. 이게 이게 어떻게 만들까? 결국은 이제 이번에 가결 사태가 이른바 물밑에서 이런 공천권 싸움이라는 게 이제 많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대략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딜을 한 거냐 뭐냐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원내 지도부가 또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져야 그럼 이러한 분란과 지금 이런 소용돌이를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부 박사님은? 아까 저는 제주도에서 뭐 얘기하신 부 박사님. 아니 왜 제주도를 얘기하셔갖고 제주도 문제 많은데요, 거기. 이게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땐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에 말려든 거죠. 두 개의 전략을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방탄국회라는 전략과 또 하나는 이제 처리 안 함으로써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부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내분. 또 이제 가결됐을 때 민주당 내분. 이것들이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정부 여당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원내대변인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했나요? 아니 원내대변인이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은 또 민주당의 내분 이걸 수습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적 자율적 투표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정부 여당의 전략 프레임에 말려든 민주당이 이제 말려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태를 하나로 표현하면 공익이 사익한테 철저하게 패배한 그런 게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평가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봤느냐 출범 이후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 출범할 때 잠깐 50% 살짝 넘었을 때 있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이용하잖아요.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딱 푸틴이 집권했을 때 했던 게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푸틴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는 뒷받침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임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체제는 뭐냐면 플라톤이 얘기한 참주 정치 체제예요. 독재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층의 갈등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은 했으나 절대 독재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입법부의 역할을 봤을 때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했고 네.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평가할 수 있느냐예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결국은 사익, 권력투쟁에서 이겨야 되고 앞으로 6개월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총선에서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이재명 당대표를 무너뜨리자. 네, 그래서 이런 이거를 것들을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물론 김정민 의원은 뭐 우리가 공천 바라고 이랬던 거 아니라고 얘기는 하면서 선거에 이기려고 그랬다. 네. 뭐 이렇게 자기를 좀 객관화했어요. 물론 설득력은 없지만. 선거에 그러면 당대표가 그 다른 사람이 되면 이기나요? 혹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궁금한 게요. 김종민 의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중진협의체를 만들어서 비대위를 꾸며야 된다. 그럼 중진이라면은 재선 3선 이상급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재선 이상급 민주당 분들 한번 쭉 명단 보십시오. 그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기나요?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인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중진 3선 4선인데요. 제가 네. 명단 쭉 봤어요. 예. 3선 4선 보면 그냥 명단 나오지 그냥 않습니까?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김종인 의원이 얘기하는 중진들 딱 명단 봤더니 안민석 몇 분 의원들 제외하면 자기 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계속 그 정당 정치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만 얘기하는데요.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당은 조직이기 때문에 기율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정당은 기율과 민주주의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막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자들은 민주주의만 얘기해요. 정당은 분명히 기율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당이든 저희 당원과 당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지키는 속에서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기분 나쁘면 시행령으로 바꿔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대의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싸움을 안 하면서 당 내분만 일으키는 거 하나 하고, 제가 아까 계속 소위 내분을 일으킨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방이 없어요. 나가려면 적어도 선거구제 개편이든 그러니까 나가서 룸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추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갈 거예요. 또 하나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만큼의 적어도 조직을 이끌어 나갈 만큼의 중심이 있는 인물도 없어요. 저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계속 기울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선거는 딱 결정이 났잖아요. 네. 적어도 40명 정도의 반란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125명 정도 되거든요. 저 그렇다면 적어도 120대 40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당이 이제 딱 두 가지로 선명하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 민주당은 친명과 반명이 있구나. 저 그래서 친명에 있는 의원들이 적어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안 되더라도 110명 정도 이상의 자기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야 된다. 저 그랬을 때 얘들이 힘이 있게 이 사태를 복원할 수 있는 전 힘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영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의 어떤 그 극한 분열 사태에서 어떤 민주당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걸 일단은 막아야 되는 게 긴급한 과제 같습니다. 일단은 지도력을 정비하고 다시 강화해야 된다. 네.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후에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거 무정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지는 길입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일단 첫 번째 그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6일 날 그 영장 심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국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구속영장은 아마 발부가 되지 않을까, 거의 다 그쪽으로 지금 전망은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은 시험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식해서 뭘 요구하는 식의 그 국면은 해소가 됐고,
이제부터는 실존 투쟁이 돼버린 거예요. 실존적 투쟁. 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저기 한나라당하고 뭐 선거법을 위반했네 안 했네 뭐 행정수도를 네. 옮기네 마네 이때는 정책 투쟁이었는데 음. 노무현 대통령이 딱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존재 투쟁, 하나의 어떤 실존 투쟁의 양상으로 전국이 급격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시점이 바로 그 국면 전환하는 시점인데 이제 단식의 효과는 끝났고 여기서부터 자기 존재를 걸고서 이제 하는 네. 하나의 어떤 그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 일단 단식을 중단하시고 내가 의연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거친 파고를 건너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리고 당대표 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린 끝까지 이재명하고 간다 그래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다면은 이런 문제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뭐 꼭 사퇴한다 만다 이런 문제보다도 어쨌든 당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이런 혼란은 다 수습하고서 그 다음 얘기지. 여기서 지도력을 세운 다음의 얘기지. 그냥 무책임하게 내던지면은 내가 보기에 민주당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가지 문제. 실존적 투쟁의 국면이다. 이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청주교도소에 갈 때 그때 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네.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국면이고 두 번째는 책임 있게 지도력을 복원해낸다. 네.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기간 내에 수행해 주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단식은 푸는 게 좋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지. 지금 이제 명단 만들고 뭐하다 이런 분위기로 한 달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도력은 공백 상태가 돼봐요. 그러면 민주당 죽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지금 어찌됐든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 첫 번째 국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민주당의 1차적인 구조적 위기가 온 거죠. 그다음에 2차 위기는 이제 26일 이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2차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상당히 어떤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지도력을 보여야 될지 스스로 선택해야 될 그 길목에 서 있어요. 26일 날 저는 뭐 압도적이라고 26일 날 원내대표 이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친명계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란표는 여전히 친명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원내대표만 바뀌었을 뿐 달라질 거는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보다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어떤 지도력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선택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살 길은 이재명 당대표에 달렸다. 네. 원내가 복원되더라도 또 이재명 당대표가 또 실질심사를 넘어서지 못했을 때는 그 상당하게 이제 붕괴 위기까지는 저는 온다고 보여져요. 네.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고 그러더라도 저는 이제 분당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극한 대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도력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저도 단식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대표가 예. 왜 중요성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잖아요. 구속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기각이 되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각이 되게 되면 민주당에서 반란표를 했던 사람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구속이 됐을 때 이거 누가 예를 들면 앞으로 당을 끌어가느냐? 원내대표가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나가겠다고 입장을 정했다면
원내대표 선거였을 때 그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이 사태에 대한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표를 장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당대표 사퇴론 계속 나올 거예요. 안에서도 제가 볼 때. 네.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이제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그래서 그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런 얘기 거의 하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는 의외로 매우 중대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이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소위 이 지도부가 그런 능력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당의 리더십이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번에 이 가결이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보면 더 공고해진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만약에 된다 하면 대표가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럴 일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지만 그 구속된 상태에서 당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당원들이 이런 대표에 대한 지지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불구속 이거 뭐 영장 안 나오면 이건 뭐 당연히 더 세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꽃놀이패 아니냐라는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뭐 좋게 해석하는 네. 거죠. 근데 예. 상처가 너무 크긴 커요. 예.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당의 구조를 꼭 친명 비명만 놓고 볼 게 아니고요. 결국은 중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중도가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공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명 쪽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네. 부결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제든 권력 구조가 변함에 따라 또 돌아설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친명과 반명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 의원들은 결국은 또 권력의 속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상당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가 친명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친명 체제의 당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지도력과 그다음에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당원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후로 당원 가입이 급증했어요. 물론 실망해서 떠난 당원들도 한 4,000명 가량 됐다고 하는데요. 뭐 아직은 보류 상태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입당이 또 오히려 더 많아진 상황이라서 여러 분노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요. 그러니까 비회기 때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회기 때 해서 당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가결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더 화를 내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영장 심사 등등 영장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안으로 의전서열 8위인 야당 대표를 구속까지 시키냐. 뭐 예를 들면 구속 사유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 우리가 조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이미 300~400건 넘는 구속 압수수색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병원에 우리 24시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이잖아요. 당대표가. 그래서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구속 사유가 되냐. 그런데 이걸 가결하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 이걸 보고도 어떻게 가결을 하냐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 체포동의안 설명한 그 모습 한번 보시죠. 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한두 번 본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저런 태도는 매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선출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의장이 몇 번이나 요약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 내용을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저런 태도 때문에서라도 가결에 대한 우리 저항들이 있는 거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네. 보세요. 제가 작년에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로 참 정권하고 엄청나게 그때 격렬하게 싸웠는데, 네. 제가 인상 깊게 본 칼럼이 중앙일보입니다. 예. 거기 논설위원이 썼는데, 사실 보수가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 저렇게 급하게 하루도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전할 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네. 한 논설위원이 취재를 했는데 꽤 설득력 있는 걸 썼어요. 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정권 핵심부에. 진짜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네. 북한하고 내통하는 한 라인이 있고 북한에 그대로 도청이 당한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즉각 북한에 이제 엮인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의외로 용산 이전에 있어가지고 예, 예. 상당히 영향을 줬다. 예. 근데 사실 오늘날 첨단기기가 도청당하고 감청당하면 다 찾아냅니다. 대부분 찾아내. 용산은 그런데 도청 미국에 당하지 다 않습니까? 괜찮다고 근데 하잖아요. 이게 신문대.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시라고. 한동훈 장관의 설명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이분들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서울 사무소 일종의 어떤 반국가 세력이라는 네.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흘러오는 게 보면 저는 꽤 일관되다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자기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제안 설명하는 거 다 위법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지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피의 사실이고 뭐고 다 까발리는 거는 이거는 제안 설명이라기보다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규탄 연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는 맥락은 굉장히 일관된 정권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도 이제 마치 이런 투죠. 똑바로 하러 니들 사실을 배우는 북한 공산 집단이야. 그걸 여태 모르네. 설명해 줄게. 이런 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상 저 사람들은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를 정권 출범부터 가져왔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마치 12.12 일으킬 때 일군의 정치 장교들이 지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나서는 듯이 하는 그런 어떤 맥락, 그런 궤도에서 이미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정권 말까지 저 통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제안 설명 요구 어쩌고 야당이 반발하고 극렬하면 더 좋아. 오히려 더 선명해져. 네.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예. 전 놀란 게, 아니 구속영장이 150쪽이래잖아요. 네. 그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명백하게 딱 내놓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대부분 다 정황과 진술이기 때문에 정황과 진술을 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갖다가 배치한 거예요. 전 그렇다고 쳐요. 제가 볼 때 검찰이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언제 특수부가 수사받다 1년 6개월을 했습니까? 네. 특검도 3개월 만에 딱 정리합니다. 맞습니다. 왜?
특수한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냥 기소해서 끝내야 되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장관이 와서 뭐 A4 용지 18쪽짜리 네. 아니 본인이 적당히 담당 해야죠. 검사가 아니잖아요. 네. 담당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음.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말이 되나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만 요약해서 얘기하라 몇 번이나 얘기했고, 저는 저 정도 되면요 국회의장이 마이크 꺼야 돼요. 그만 얘기하라고. 지금 저런 태도와 법 위반적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의장이 뭐 경고도 했지만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된다라고 이제 의장에 아니, 대한 저 국회의장까지도 비판 얘기도 나옵니다. 저 국회의장까지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지를 못합니다. 이미 저분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국회의장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트럼프 이후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이런 교과서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그 레베츠키 교수하고 지블렉 교수가 얘기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매뉴얼 그 차례대로 그대로 나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검찰만을 상대로 하는 투쟁을 초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제사회에다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저기 이스라엘, 폴란드, 인도에서 무너졌던 거와 똑같은 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에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많은 어떤 시민들이 한국이 극우 정권으로 돌아선다는 걸 정권 초부터 경고했고, 네. 그게 르몽드, 워싱턴 포스트, 랜드 연구소,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재단, 여기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네. 그때 한국 언론만 아무 말이 없었어.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없었지 바깥에선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기사들이 3월 7일, 8일, 9일, 10일까지 쏟아졌어요. 대선이 끝난 다음까지도.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경고음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이 언론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허브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어떤 좋은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헝가리에서, 폴란드에서 이스라엘에 무너졌는데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인도도 최근에 무너지듯이 이런 방식으로. 근데 우리 상권 분립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예컨대 스웨덴의 제이뎀이란 민주주의 연구소가 네.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민주주의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빠졌어요. 그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네. 이거 너무 고차원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그런 것들 없어요. 갖다가 막 이제는 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아니, 의원님, 일순위 이게 단순하게. 의원님이요. 의원 하셨으니까요.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아시잖아요. 알죠. 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아니, 저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니, 좀 저 한동훈 저는요 그냥 의회 정치의 실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부 권력에 겁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엄연히 얘기 나와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 그렇죠. 지난번에 안 그랬어요? 근데 매번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 정치가 왜 실종이냐? 앞에서 입 떠들라고 너 조용히 해라, 너 이러라고 국회의원들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탄핵 소추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의회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피사실, 저는 허위사실 공표 같아요. 네. 조폭 출신 사업가 결탁해서 그 다음에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 뭐 세계 평화를 다 깨고 네. 푸틴보다 더 이게 보면요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우리가요 남북 교류 협력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바보가 아닌 나는 이게 800만 불을 북한에다가 그 조폭 출신을 통해서 보낸다? 네. 내가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매년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대북제재에 묶여있는 계좌, 그 다음에 인물들 다 있잖아요. 네. 촘촘해요. 의외로 촘촘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밑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랑 러시아하고 그걸 통해서. 저 놀라운 게 그래서 이 조폭 출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북한에 800만 불씩이나 네. 제공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뭐 지시를 했든 뭘 했든 이게 어떻게 국제 안보까지 위협을 해요. 그런 혐의를 단정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나는 허위사실 공표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회의원,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지적하는데도 그걸 못해요. 뭐 아니면 다 금배지들 다 내려놓던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에다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선두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움직인 이유는 외환을 통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네. 외환거래법 위반은 기소도 안 했어요. 국제 평화를 위반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왜 이건 예를 들면 기소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검찰 스스로가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똑같이 예를 들면 국제 평화를 위반하는 행위에 같이 가담한 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들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무슨 좋은 말은 다 써놓은 것 같아요. 뭐 국제 안보 위기, 국제 평화 위기. 사실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행위 아닙니까? 오히려 북중러 한미일 해가지고 적 다 만들어 놓고 뭐 주적 뭐 UAE 가서도 이란이 적이니 뭐니 해서 그게 더 위협적인 일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쓸 수 저기, 있는 말 다 썼어요. 그런 네. 외교에서 정치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게 다 전쟁의 노예 문법이 구성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문법이 아니라 전쟁의 문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공천 싸움하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지는 걸 알게 되면은 아마 뼈저리게 후회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그런 논리로 통치되고 네.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으면 때가 늦습니다. 근데 저 연설 딱 보면은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이어지는 이제 어떤 그 저기 돌격대 정치가 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점점 그게 기승을 부리는 게 이제 목전까지 칼이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공포의 정치 시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회에 근무하는 지인인데 우연찮게 이제 그 통신기록 조회를 했대요. 네. 국방부에서 한 건, 그 다음에 이게 4월 달부터 해서 5월 초까지 해서 3번의 그 통신 조회 기록이 나온 거예요. 네. 뭐냐면 국방부, 그 다음에 남부지검, 그 다음에 수원지검 여기 3군데에서 자기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통신 조회 기록 요청을 하면 이게 나와요? 예, 다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국회, 언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포 정치에 전부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집단의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이게 맞서 싸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의심만 되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사법기관에서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억울해한 게 저랑 통화한 거 한두 번밖에 통화 안 했는데 그걸로써 이제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첩사 압수수색을 받거나 이럴 때도 보면 기자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전부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거든요. 그만큼 이 공포 정치가 우리의 새로운 권력기관, 견제할 수 있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인 언론이나 국회까지 이제 침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겁에 질러서.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나서줘야 제가 계속해서 입법부가 나서줘야 된다는 게 한동훈 장관이 저 정도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된다고 하면 입법부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복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직무정지라도 시켜야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애시당초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겁부터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잘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걸 보세요. 역시 이것도 민주주의 그 무너지는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법이 그 폭정의 무기가 되는 순간, 그게 이제 민주주의 붕괴라고 정의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뭘 무너뜨리느냐? 법이 아닌 규범. 그러니까 그건 상호 존중이라든가 행정 권력 사용의 절제력, 이런 부분들, 상대방도 선거로 집권할 수 있는 존재다. 네. 거기서 존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는데 그걸 법이 가로막고 나선다는 거죠. 이건 트럼프 때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겁니다. FBI나 법 집행기관을 사유화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정보가 왜곡됐잖아요. 그리고 언론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너무 커가지고 하도 해도 끝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디서 무너지는, 이게 미국과 한국이 방식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식이 지금 폴란드형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보면 한국에 앞서서 이 과정이 있었어. 네. 그러면 이 다음 과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앞으로 그 총선 전후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정보조사위원회, 독립조사위원회 같은 게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게 지금은 어디에 뭐 법무부가 어딘가 국정원인가 어딘가 비밀리에 유지가 되고 있을 거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폴란드에서 푸틴하고 친한 놈들은 전부 다 저기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그 감시 대상으로 전부 다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날 폴란드가 민주주의가 무너진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무너진 거는 사법 무력화입니다. 지금 이제 사법기관이 그나마 우리는 최후의 보루예요. 이젠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데 이제 저기 뭐냐 그 이번에 대법원장 표결이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몇 개 안 남았어 우리도. 그런데 이게 바로 폴란드형 그 민주주의 파괴로 네. 나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포 정치에서 뭐 입법 기관들이 예를 들면 좀 쫄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야당 사실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야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권분리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이고 전 이번 가결 사태가 많은 실망의 지점이 증폭됐다. 많이 실망이 증폭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입법기관의 역할을 좀 제대로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많이 느꼈던 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인데 이렇게 국회가 미국 국회 아니라고 하잖아요. 한국 국회라고 하는데 왜 사과 하나 못 받고 가만히 있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국회를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뭐 더 사실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대박 114 대리 앱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년 전통의 대리운전 회사고 전 직원이 보험 가입해서 매우 안전하고 사고 과태료 발생 시 100%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또 앱만 설치하면 즉시 10,000원이 적립되고 또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또한 스픽스 TV 기념으로 9월 한 달간 최초 이용 시에는 스타벅스 쿠폰 한 장을 또 드리고요. 대리운전 이용 고객에 한해 2명 이상 추천하면 사이좋게 드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2장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박 114 대리를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능력이 없는데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무능한 걸 알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에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 제거, 뭐 어디 제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사실상 국정 운영의 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야당 대표의 무자비한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더 깊은 주제로 끝반 토론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